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나이에 비해 자식을 늦게 얻은 편이라서 여전히 손 많이 가는 10대 쌍둥이 녀석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서 좀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벌써 아이들이 대학생이고 심지어 취업한 아이들도 있다 보니 그런 친구들을 비교하면 저는 꽤 늦은 편이었죠. 남들보다 다소 늦깎이 엄마가 되는 바람에 이 나이에 힘에 부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과도 비할 바 없이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소중하기만 합니다. 이렇듯 남들보다 출산도 조금 늦은 편이고 결혼도 늦은 편이다 보니 남들 다 겪고 지나간 일 이제 와서 겪느라 제 딴에는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결혼을 통해 얻게 되는 다양한 인연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는 저만 둥글게 잘하면 어지간한 인간관계는 큰 잡음 없이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역시 제 오산이었습니다. 이 괘씸한 것들, 자식이라고 있는 것들이 부모 먼저 앞세울 생각에 고사라도 지내고 있었던 거냐?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것들. 아버님, 아니에요. 제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했겠어요? 오해세요. 시끄럽다. 다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저는 이렇게 시댁 식구들끼리 악다구니 써가며 싸우는 건 막장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제가 시집간 집안에서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 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제가 제대로 행동한 게 맞는지 여러분들도 말씀 좀 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찍 결혼한 편이 아닙니다. 거의 40 가까운 나이에 남편을 만나 뒤늦게 마음에 불이 붙어 초구속으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일하느라 바빠서 사람 만날 여력도 없었고 굳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 만나면 곁에 두고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또 있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까지 제게 좋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억지로 결혼 때문에 인연을 만들어 하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 사시는 주위 분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나한테는 저렇게 평생을 함께 오순도순 사이좋게 지낼 인연이 없는가 보다 했죠. 그러던 차에 성격이며 취향이며 저와는 꼭 맞춘 듯 들어맞는 남편을 만난 것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28 청춘 어린 20대에 만난 것도 아니었고 거의 부록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만난 소중한 인연이 무척이나 애틋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이 나이 먹도록 헛살지는 않아서 서로 갖출 만큼은 갖추고 살았으니 더욱 거리낄 것 없이 바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인연이 이어지려면 이렇게도 이어지는 모양이에요. 저희 친정에서야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는 딸자식이 결혼 생각이라고는 없다가 뒤늦게나마 사윗감을 데려왔으니 그저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평소에도 결혼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하셨는데 오죽이나 반갑지 않으셨겠어요.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저희 남편은 이미 저희 친정 부모님께 더 볼 것 없이 구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서방, 내가 오늘 이렇게 자네 만나니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몰라. 우리 애가 워낙 그동안 누굴 소개해 준 적이 없어서 이 양반이나 나나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몰라. 엄마는 진짜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하시네.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당장 씨암탉이라도 잡을 기세인 친정 부모님 덕에 남편과 부모님 간의 첫 만남이었어도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딸 자식 보내는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건지 저희 친정 부모님도 걱정이 없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주미가 우리 자식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애가 워낙 야물딱지고 똑부러져서 시집 가서도 잘 살 거야. 그치만 자네 부모님 보시기에 어떨지 몰라 조금 걱정이 되네. 자네도 나이가 있으니 사돌 되신 분들께서 손자 보고 싶으신 마음이 굴뚝 같으실 텐데 조금 더 어린 며느리 맡고 싶어 하시는 바람도 있으실 거고. 아닙니다. 나이야 저도 많은데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벌써부터 주미씨 볼 생각에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기대가 크신지 몰라요. 노총각으로 늙어가는 아들 혼자 늙어서 총각귀시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는데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주미씨는 영웅입니다. 영웅. 저희 남편이 넉살이 참 좋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한 말이 꼭 저희 부모님 안심시켜드리기 위한 과장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 먼저 인사 오기 전에 시부모님 되실 분과 약속을 잡으며 저도 옆에서 같이 통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모두 처음 통화로 인사드리는 제게 아주 호의적이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내가 우리 영찬이 놈 결혼할 사람 소개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그날 잠도 제대로 못 잤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밥이나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가지고 와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 아버님, 어머님 소리에 기뻐하시는 시부모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쑥스럽긴 했지만 처음부터 반갑게 맞이해주시는 두 분 덕에 긴장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나뵌 시부모님들은 두 분 다 온화한 인상에 정겹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영찬이 밑으로 아들 세 놈 다 장가 보내고 나서도 저 녀석 하나 남아있는 게 그렇게 걱정스러울 수가 없었는데 주미 씨 덕에 큰 근심 덜게 되었으니 그저 고맙고 또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저야말로 영찬 씨 같은 좋은 사람 만나려고 지금까지 짝을 못 만났던 건가 봐요. 아, 어쩜 말 한마디도 저렇게 곱게 할까? 아니에요, 어머님. 두 분 말씀 편히 해주세요. 당연히 저희 결혼에 딴지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이나 시댁이나 남편과 저 빼고는 다른 형제들이 진작 다들 추가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 있는 남동생이 벌써 아이가 둘이나 있었고 남편 역시 형제들이 다들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들만 넷이나 되는 집의 장남입니다. 바로 아래 동생인 둘째 도련님은 벌써 결혼 10년 차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셋째와 넷째 동생은 나이 터울이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지 벌써 3년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둘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맏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에 가장 늦게 입성한 며느리가 된 셈이죠. 시부모님이야 워낙 저희 결혼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시는 입장이었으니 크게 다른 걱정이 들지 않았지만 동서들 처음 만날 생각을 하니 조금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바로 아래 동서인 둘째 동서는 벌써 이 집안과 인연을 맺은 지 10년이나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면 이 집 식구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이 집 며느리의 노릇을 했으니 아무리 제가 맏며느리라 하더라도 둘째 동서에게 배워야 할 점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반적으로 손 아래 동서보다 손위 동서가 어렵다곤 하지만 그것도 형제간에 차례 지켜가며 순서대로 결혼했을 때나 말이지. 저처럼 뒤늦게 불쑥 나타난 늦깎이 며느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셋째, 넷째 동서도 이미 결혼한 지 3년 차가 넘어가고 있었고요. 제 남편이 한참을 홀로 지내왔으니 아무래도 맏며느리가 할 만한 일도 둘째 동서가 도맡아서 해야 했겠죠. 물론 그 전에 어떻게 지냈는지야 제게 책임이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장남도 아니고 둘째에게 시집와 맏며느리 못지않은 부담감을 안고 살아왔을 둘째 동서에게는 만나기 전부터도 왠지 더 긴장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벌써 3년 넘는 시간을 동서 셋이 쌓아온 세월이 있으니 이미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뒤늦게 끼게 된 입장인 저로서는 원래 있던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기 어려운 편이기도 했고요. 혹여나 뒤늦게 불편한 손윗동서 생긴 걸 달가워하지 않는 건 아닐까 싶어 최대한 이 셋과는 잡음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시부모님 인사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댁 식구들 모두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미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어 하게 된 결혼이었고 양가 부모님들은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혼을 진행하고 싶어 하셨어요. 남편 역시 결혼에 워낙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폭풍같이 몰아친 결혼 준비로 한창 정신이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을 들들 볶아 동서들 환심을 살 수 있을 만한 선물도 준비하고 시조카들 선물까지 고르느라 아주 애를 먹었죠. 그만큼 앞으로 평생을 가족으로 지내게 될 시댁 식구들에게 정말로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늘어서인지 처음에 시부모님과만 인사드릴 때보다 훨씬 시끌벅적한 자리였어요. 거기다 아직 어린 시조카들까지 와글와글 몰려있는 판이니 솔직히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신없는 와정에 어떻게든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하도 입꼬리를 끌어당기는 바람에 입가에 경련이 올 지경이었어요.
아무리 시부모님께서 편히 여겨달라고 하셨지만 이제 두 번째 뵙는 시부모님의 나머지 시댁 식구들은 아예 처음 보는 자리였으니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나이 먹도록 사회생활을 해놓을 만큼 해놨다고 자부했음에도 시댁 식구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왜 괜히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결혼 힘들어서 두 번은 못한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점은 동서 셋이 참 활달해 보이더라고요. 저를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도 크게 낯가리는 기색 없이 제게도 말을 잘 붙여주었습니다. 반가워요, 형님. 저는 아주버님이 저렇게 멋지신 분인데도 형님 되실 분을 하도 모셔오지 않으시길래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을 모셔오려고 저렇게 늦장을 부리시나 했더니 형님 같은 분 만나시려고 그랬나 봐요. 아니에요. 그렇게 좋게 봐주니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형님, 그러시지 마시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희 순서로 봐도 그렇지만 형님께서 가장 연장자이시니 말을 낮추시는 게 맞죠. 그래도 오늘은 처음 뵙는 자리니까 천천히 그렇게 할게요. 비록 중간에서 시조카들이 우르르 뛰어다니고 워낙 시댁 인원이 많아서 한 분씩 제대로 얘기를 나누기도 쉬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들 저를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 긴장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시끌벅적한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돌아오는 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 오늘이 아버님 어머님 처음 만날 때보다 더 긴장됐거든. 자기 부모님이야 워낙 온화하신 분들이기도 하고 어머님께서도 조용하시고 성품이 부드러운 편이시잖아. 그래서 시어머니 시집자리는 솔직히 별로 걱정 안 됐다. 근데 또 시댁 동서들은 다르다고들 하더라고. 아무래도 나이도 비슷하고 위치도 비슷하다 보니 부딪힐 일이 더 자주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온 나이 먹은 손윗동서 별로 곱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들 부침성도 좋고 살갑게 잘 대해주시는 것 같아. 솔직히 나도 여자들 문제는 잘 모르니까 걱정이 아주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는데 재수 씨들이 당신한테 저렇게 말도 정답게 붙여주고 하시는 거 보니 좀 안심된다. 솔직히 재수 씨들이랑은 오며 가며 집안일 있을 때 인사나 했지 그렇게 말 길게 해본 적 별로 없거든. 셋째, 넷째야 그렇다 쳐도 둘째 동서는 시집 온 지 10년이 다 됐는데도 그래? 그게 참 그렇더라고. 내 형제랑은 다르게 마냥 편한 관계도 아닌데다가 또 그동안은 나 혼자만 짝이 없이 있었잖아. 그런 자리에 동생들이 다 부인들하고 같이 오는데 걔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 입장에서는 그 안에 어울리기가 좀 민망스럽기도 하더라고. 하긴 동생들 다 결혼해서 부인이며 자식이며 있는데 자기 혼자 가려고 하면 불편하긴 했겠다. 불편만 했겠어? 그럴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은근슬쩍 너도 얼른 장가라 가라고 어찌나 압박을 하시던지. 자기가 진짜 나 구제해주는 거라니까. 그래, 고맙지? 그러니까 결혼하면 나한테 잘해야 된다. 그렇게 남편과 너스레를 떨면서도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에 기분이 좋아진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애들 낳고 체력이 못 버텨줘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결혼하고 아이들 낳기 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도 일한다고 바빠 저희 친정이나 시댁이나 그렇게 자주 들리지는 못했어요. 동서들도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아이들 키우고 있는 입장이니 각자 사는 게 바빴죠.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생각보다 시댁 식구들과 교류할 일이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니 한 번씩 시댁에 들릴 때마다 동서들도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다시 봐도 그 셋은 참 똘똘 뭉쳐서 사이가 좋더라고요. 셋이 있으면 워낙 분위기가 시끌벅적해서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 혼자 뚝 떨어진 듯한 소외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아무래도 그 셋 사이에 지금껏 쌓인 일들이 훨씬 많다 보니 정신적인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게다가 공교롭게도 그 셋이 모두 강남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저들 사이에 공감대가 많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지낸 시간이 다른데 그건 역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쁜 회사 일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저 셋 사이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도 지금보다는 동서들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자리라도 자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조금 의아하게 느껴졌던 건 동서들과 시어머니의 관계였습니다. 아무래도 셋 중에서는 둘째 동서가 말도 제일 많은 편이었고 발언권도 세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산 시간이 기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아까 남편 형제들 설명할 때 둘째, 셋째 도련님이랑은 나이 터울이 좀 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남편과 막내 도련님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둘째 동서가 셋째, 넷째 동서보다는 나이가 훨씬 있는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 둘째 동서가 이야기를 하면 셋째, 넷째 동서가 맞장구 치는 형국이었습니다. 반면 저희 시어머니는 말수가 그리 많으신 편이 아니세요. 그렇다고 며느리 휘어잡을 만큼 성격이 강하신 분도 아니시기에 그저 며느리들 까르르 웃으며 이야기하는 옆에 앉아 며느리들 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계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성격 차이인가 싶었는데 몇 번 이런 자리를 겪어보니 오히려 시어머니 쪽에서 동서들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야 둘째 동서랑 나이 차이가 그리 많이 나는 편이 아니다 보니 그들 하는 얘기에 크게 무리 없이 끼어들 수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동서들 하는 얘기에 쉽게 끼어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동서들, 이번에 샤넬 신상품 나온 거 봤어? 나 거기 컬러감이 쨍해서 진짜 마음에 들더라. 형님도 그러셨어요? 저도요. 아, 돈만 있으면 그거 눈치도 안 보고 한 장씩 다 쟁이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 척척 사는 여자들 보면 진짜 부러워 죽겠다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는데 그건 시어머니 나이대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고가의 브랜드였죠. 나이대도 그렇지만 평소 검소하신 시어머니 성정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만 보면 동서들하고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주제는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건 다 저희 나이 또래 여자들의 취향이나 유행이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었어요. 하나같이 시어머니와 함께 대화 나누기에는 무리가 있는 소재들이었죠. 그걸 한번 눈치채고 나니 동서들하고 이야기할 때 시어머니가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보통 대화를 할 때는 대화 상대를 고려해서 이야기 주제를 잡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제가 너무 꼰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대화는 서로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즐거운 법이지 않습니까? 물론 관심사가 맞는 세 사람이 모여있으니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매번 시어머니를 너무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제가 딱히 동서들을 말린다거나 다른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거 가지고 제가 정색하고 뭐라고 하기도 좀 이상하잖아요. 거기다 그렇게 끼어드는 걸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를 노릇이고요. 또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집안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미숙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찜찜한 마음이 남아있음에도 그럴 때마다 괜히 시어머니께 말 한마디 붙이며 웃는 걸로 상황을 무마하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뭐 저도 사는 거 바빠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쉽게 잊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워낙 나이가 차서 결혼한 저희 부부였기 때문에 가장 급한 게 아이 문제였어요. 더 늦으면 임신이 힘들겠다는 조급함도 있었기에 아이 갖는 걸 서두르다 보니 감사하게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금세 아이가 생길이라고 기대하진 않았는데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도 아이 가는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을 말끔히 상쇄시켜주는 축복받은 임신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역시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바라고 바라셨던 손자 소식이셨겠습니까? 나이 40이 다 되어 자연 임신이라니 남편 역시 제게 부담을 줄까봐 티를 못 내고 있다가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저를 얼싸안았을 때는 저도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만 찾아와 주어도 감지덕지인 걸 뜻밖의 쌍둥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기쁜 만큼 걱정도 앞섰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제가 그렇게 체력이 좋은 편도 아니었는데 쌍둥이 낳아서 키울 생각을 하니 솔직히 겁도 좀 나더라고요. 거기다 임신 초기에 한번 유산 위기를 겪은 후로는 저나 남편이나 사색이 되어 주변 모든 걸 경계할 만큼 신경이 날카로워지기도 했고요. 가급적 오래 다니고 싶었던 직장을 정리하게 된 건 역시 저와 제 아이들 모두를 고려해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부부에게 항상 마음을 써주시는 양가 부모님 덕분에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두 분 모두의 극진한 돌봄을 받으며 임신 기간을 잘 보낼 수 있었어요. 저희 엄마야 친정엄마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솔직히 시어머니까지 그렇게 자주 오셔서 저 병원 가는 것도 도와주시고 살림도 돌봐주셨을 때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은 적으셔도 참 정이 많으신 시어머니셨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저희 먹을 것까지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니야. 네가 우리 손자들 둘이나 가져서 이 고생을 하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주면 안 될 말이지.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할 거 하나 없어. 임신했을 땐 원래 먹고 싶은 거 해달라는 거 다 떼쓰면서 보내는 거야. 그렇게 친정엄마나 다름없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가뜩이나 호르몬 때문에 널뛰는 감정이 울컥해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첫 만남 때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호감은 있었지만 임신해서 제 자식을 낳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어머니께는 제대로 정을 붙일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양가 부모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애들이 아들, 딸 쌍둥이거든요. 두 녀석 모두 어찌나 성격이 활달한지 아직 제 몸 가누지도 못하는 시기에도 어찌나 발버둥거리며 자잘한 사고를 치는지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속으로 낳은 제 새끼인데도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늦은 나이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하디 귀한 아이들이었습니다만 그거랑 또 제 체력은 별개더라고요. 뒤늦게 쌍둥이 엄마가 되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게 지원 사격을 해주신 분들이 바로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셨습니다. 남편도 어떻게든 제 수고를 덜어보겠다고 퇴근 후에나 휴일에나 육아에 열을 올렸으나 초보 엄마 아빠의 미숙함은 남편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죠. 거기다가 제가 쌍둥이를 가지면서 다니던 회사를 정리해야 했기에 그만큼 남편에게 경제적 부담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 직급과 벌이 생각하면 아주 빠듯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둘이서 같이 벌던 것과 같을 수 있겠어요. 남편이 야근에 특근에 일거리가 생길 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늘릴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 역시 가장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최대한 집에 돌아왔을 때는 휴식 시간을 갖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초보 엄마인 제 주제에 기운이 뻗치는 두 녀석들을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 사정 뻔히 아시는 두 어머니들께서 손수 팔을 걷어붙여 주신 거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도 쉬셔야 하는데 매번 이렇게 우리 강희산이 돌봐주신다고 쉬시지도 못하고. 아니야. 요즘 요 녀석들 보는 재미로 사는데 무슨. 너나 애들이나 어디 상한 데 없이 건강하게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다. 만면에 미소가 가득하신 시어머니 얼굴을 보며 그분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야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예뻐해 주시니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이렇게 시댁과의 왕래도 잦아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아이들 보러 와주실 때가 대부분이었으나 저도 가끔씩은 아이들 데리고 시댁으로 가기도 했어요. 물론 애를 둘이나 챙겨들고 시댁까지 가는 여정도 결코 만만치는 않았으나 매일같이 아이 봐주시러 왕래하시는 시어머니 노고를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있을 때는 간간히 동서들도 찾아와서 얼굴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강희산이 왔네. 어떻게 볼 때마다 크는 것 같아요, 형님. 애들 크는 게 정말 하루가 다르다. 그쵸? 저도 우리 애 이맘때쯤에 어머님이 자주 봐주셨는데 강희산이 보니까 그때 생각이 또 나네. 그러게요. 어머님 요새 강희산이 보신다고 집에도 자주 안 계시고 저희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서운해요, 어머님. 둘째, 셋째 동서하는 말에 시어머니가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새 거의 저희 집에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 다른 손자들 볼 시간이 부족했구나. 그때서야 저도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동서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 동서. 내가 이 나이 먹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아무래도 갑자기 애가 둘이나 생기니 어머님께서 걱정이 많이 되셨던 모양이야. 내가 얼른 적응해서 어머님 쉬시게도 해드리고 다른 손자 재롱 보실 시간도 내실 수 있게 해드려야 하는데 미안하네. 아니에요, 형님. 형님 들으시라고 한 말 아니었어요. 제 사과에 오히려 당황하는 동서들이었습니다. 그대로 이걸로 난처해하시는 시어머니 입장을 잘 넘긴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윗사람이라고 해서 아랫사람한테 사과하지 말란 법도 없고 저는 그런 거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동서들 다 가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미안한 기색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아가, 내가 처신을 제대로 못해서 네가 안 해도 될 사과까지 하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하구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저희 아기들 봐주시느라 고생하시는 거야. 우리 식구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어머님이 다른 손자들 만나실 여유 없었다면 그건 제 책임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
여전히 제게 미안한 기색이신 시어머니를 보며 그때까지 별 말씀 없으셨던 시아버지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렇다고 하는데 당신이 자꾸 그러는 것도 큰애 불편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셋째, 넷째야 뭐 진짜 손주놈들 당신 보고 싶어 해서 그렇게 얘기했겠어? 자기들 애 좀 맡기고 편하게 나다니고 싶은데 요새 그러질 못하니 심술나서 그러는 거지. 당신도 참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내가 뭐 없는 소리 했나? 그네도 제 동서들이 어떤 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당황할 일 없지.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시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물었어요. 아버님, 왜요? 동서들이랑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내가 내 발등에 침 뱉는 소리 같아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면 그것들 하는 짓이 은근히 괘씸한 데가 있어. 내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네 시어머니 따돌리려 드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앞으로는 살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저들 필요할 때 아니면 전화 한 통을 안 한다니까. 여보, 그런 거 아니라도 그러네. 다급하게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 말씀을 만류하셨지만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들어보니 시아버지께서 여간 쌓인 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둘째, 그게 제일 문제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친정 어렵다고 돈 해달라는 걸 그때는 우리도 사정이 안 좋아서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한 이후로는 한동안 우리 집에 발걸음도 안 했었어. 그나마 나야 그런 걸 가만히 두고 보는 성격 아니니 내 눈치는 좀 봐도 네 시어머니야 너도 알다시피 사람이 그렇게 말랑하지 않냐. 거기다 셋째 넷째 한꺼번에 우리 집 식구 된 후로는 그것들한테도 못된 것만 가르쳐서는 제 시어머니를 아주 만만하게 대하질 않나. 그걸 그대로 배우면 셋째 넷째도 뭐 잘한 건 없다마는 그래도 이 사람이 둘째 내 애 첫애 나왔을 때는 제 친정부모 대신 거의 손자녀서 키워주다시피 했는데. 시아버지께 사정을 듣고 보니 둘째 동서 쪽 친정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주기적으로 돈 사고를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손자도 거의 저희 시어머니 쪽에서 다 봐주다시피 하셨던 걸 보면 외손자에게 그리 애정이 있는 편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동서들과 시어머니 사이가 왠지 모르게 조금 서먹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이런 비화가 있는 줄은 또 몰랐어요. 물론 이건 시아버지 입장에서 들은 이야기니 완전히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할 일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솔직히 동서들이 좀 너무했다 싶더라고요. 제가 자식 낳아서 부모님들 도움 받아가며 키워보니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죄송스러울 수가 없던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셨다는데 친정일 안 돌봐줬다고 사람을 이렇게 소외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들어보니 시부모님이 일부러 도와주는 걸 거절한 것도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사정까지 알고 보니 매번 자식들과 며느리가 필요로 할 때마다 고생하시는 시어머니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저 역시 시어머니 도움받아 아이들 키우고 있는 입장이니 동서들을 마냥 나무랄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지만 그래도 나라도 시어머니께 더 마음을 써드리자고 다짐하게 되었죠. 눈꽃들 새 없이 정신없던 쌍둥이 육아도 녀석들 간신히 어린이집 보낼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조금은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늘 저희 집 왔다 갔다 하시며 아이들 봐주시느라 고생하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고생도 좀 덜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항상 저나 저희 아이들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자식이 돼서 부모님 이렇게 고생시켜서는 안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여유 시간에 좋은 거 드시고 좋은 거 보시면서 여행도 좀 하시고요. 아유, 내 새끼들 내가 보고 싶어서 봤는데 고생은 무슨. 그리고 애들 봐준다는 핑계로 너한테 온갖 좋은 거며 용돈이며 잔뜩 받아놨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말 듣기 참 민망하다 얘. 어머님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럼 그 고생을 하시는데 어머님이 지금까지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은 그것도 부족해서 죄송스러운걸요? 무슨 소리야. 내 손주 봐주고 이런 거 받아본 적 나한텐 너밖에 없는걸? 어머님 말씀에 제가 되레 놀랐습니다. 둘째 동서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셋째, 넷째 동서도 손을 빌려주셨던 어머니셨어요. 그럼 그때까지 동서들은 어머니께 아무것도 해줬다는 게 없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가뜩이나 동서들이 좀 너무했다 싶었던 차에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동서들이 그렇게 대가 없이 뭔가 해달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셨죠? 응, 이제 그럴 일도 없어. 너 아니면 다른 애들하고는 연락도 거의 안 하는 편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얼굴이 씁쓸해 보여 더 속이 상하더라고요. 지금껏 지켜본 바로는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시집살이 핑계로 기피할 만한 분은 절대 아니셨으니까요. 저도 며느리 입장이 아닙니까? 저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마음을 써주시는 분이 동서들 처음 시집왔을 때라고 안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불편한 시어머니 취급하며 등한시하는 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며느리들 눈치를 보면 봤지 먼저 며느리들 눈치 보게 만들 일을 만드실 분은 절대 아니신데 이런 대접은 야박해도 너무 야박하다 싶었습니다. 동서들에게 며느리만 모여있는 단톡방에 초대받았을 때도 그랬어요. 이것도 결혼하고 바로 초대받은 건 아니었고 아이들 낳고 난 후에야 들어가게 된 거죠. 솔직히 동서들끼리 신난다며 하는 이야기 대부분은 제 관심사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각해서 초대해 준 건데 간간히 맞장구 정도는 쳐주었습니다. 동서들이 우스갯소리의 대상으로 삼는 여러 가지 소재 중 시어머니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새 시댁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떨어져 있을수록 팔자 좋은 여자래요. 운빨 제일 센 여자는 아예 시댁에 없는 여자고? 이걸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다는 게 솔직히 기가 찼습니다. 시댁과의 거리가 며느리 행복을 운운하기에는 동서 셋 모두 자기 필요할 때가 아니면 시댁에 딱히 들르지도 않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나마 시어머니께 호의적으로 보이는 제가 있는 데서 이 정도의 농담을 할 정도면 분명 저 없이 따로 파놓은 세 사람만의 단톡방에는 더한 얘기가 오가고 있겠구나 하는 걸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아했던 건 둘째 동서야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시부모님에게 사감을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둘째 동서 따라 쪼르르 똑같이 행동하는 셋째, 넷째 동서들이었죠. 저희보다 어리다곤 하지만 그래도 그들도 30이 넘은 성인인데 어쩜 저리 사리분별을 못하나 싶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런 일이 터졌으니 제가 더는 그들 편을 들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기 시작하면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손을 빌리는 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들 돌아오고 난 후에는 여전히 육아 지옥이 열렸지만 그래도 저도 엄마라고 어느 정도 요령이 붙은 건지 어떻게든 남편과 씨름하며 두 녀석들 제 힘으로 키워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본인이 도와주겠다며 자처하셨지만 지금껏 받은 도움만 해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더 고생하실까봐 저희 집에 잘 오지도 못하게 하시게 하고 대신 밖에서 따로 약속을 잡아 시어머니 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평소에 잘 못 가시는 예쁜 카페 같은 곳에서 맛있는 디저트 먹으며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일은 제게도 귀한 휴식 시간이었어요. 아이고, 큰애 니 덕에 내가 팔자에도 없는 호강을 다해본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아니면 누구랑 이런 데 와서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숨 돌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랑 오래오래 같이 놀아주셔야 돼요. 며칠에 한 번꼴로 저와 함께 보내는 티타임을 즐겁게 여겨주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티타임까지 취소하고 시부모님께서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을 때 무슨 일이 생겼나 불안한 마음이었죠. 네 어머니가 췌장암이란다. 더할 나위 없이 낯빛이 거뭇해진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에 한동안 사고가 정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면서도 그 옆에서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을 짓고 계신 시어머니를 보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 건강검진 때만 하더라도 깨끗하게 나왔었는데 갑자기 암이라뇨. 다른 것도 아니고 췌장암이라니. 제가 암에 대해 대단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 췌장암이 얼마나 위험한 암인지 정도는 주변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정정하신 어머님인데 그런 무서운 병이라니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그만 몸이 벌벌 떨렸어요. 어머님, 우리 다른 병원에 가봐요. 저번에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병원 갔다 오셨다는 말씀 없으셨잖아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 벌써 울먹이며 하는 제 말에 시어머니 눈가도 촉촉해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담담하게 하시는 말씀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너무 그럴 것 없어. 우리 나이 되면 여기저기 고장도 나고 그러면서 사는 거야. 어미 아프다고 너희들 놀라게 할까 싶어 일찍 얘기를 못 꺼냈다. 미안해, 아가.
항상 시어머니 손만 빌리고 아직 효도도 제대로 시작도 못 해봤는데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췌장암 발병 소식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은 곧 모든 시댁 가족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새 도련님들 역시 충격에 휩싸였어요. 집안 분위기야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암이라고 해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판에 하필이면 췌장암이라는 소식에 다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루라도 치료를 늦출 수 없었기에 바쁘게 병원 일정이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는 남편을 대신해 거의 시부모님과 붙어 지내다시피 했어요. 병실에 입원한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정말 투병 생활이 시작됐구나 하는 실감이 들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물 좀 떠올게요. 차마 시어머니 앞에서 올 수가 없어 간신히 병실 밖을 나와 계단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울리는 카톡 소리에 저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라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화면에 뜬 알람을 보고는 그만 눈물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여러 번 카톡의 내용은 정말이지 가관이었습니다. 아싸, 저 양반 드디어 황천길 가는구나. 그건 동서들과의 단톡방에 올라온 둘째 동서의 카톡이었습니다. 그 밑으로 셋째, 넷째 동서가 답했어요. 그러게요, 형님. 기다렸다는 듯 올라오는 신이 난 동서들 카톡에 그만 눈알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얼마 전 어머니 아프시다고 온 식구들 모였을 때는 그나마 사람 행세라도 하더니 뒤에선 이딴 짓들을 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걸 그냥 두고만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건 아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길로 단톡방의 대화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싫어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악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저들도 자식 키운다는 것들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던데 어떻게 그걸 반길 수가 있어요. 그동안은 그냥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건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시아버지께 캡처한 단톡방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네 너 지금 집으로 좀 와줘야겠다. 곧장 걸려온 전화에 시아버지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제 기분이 이런데 그걸 보고 시아버지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병실에 시어머니께서 잠드신 걸 확인하고는 불이 나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께 연락드린 지 이제 1시간 남짓 되었는데 새 동서 내외와 남편까지 모두 시댁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다들 영문을 모르는 표정인 걸 보니 아직 시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뭉쳐서는 무슨 일인가 싶어 수군거리는 동서들을 보니 분노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그때였어요. 벌컥 안방문을 열고 나오신 시아버지께서 새 동서 내외를 보며 쩌렁쩌렁 소리를 치셨어요. 앞으로 우리 집 며느리는 큰애 하나뿐이라는 말 하려고 불렀다. 니놈들이 니 처들이랑 갈라서지 않는다면 자식은 영찬이 하나 있다고 여기며 살 테니 그리들 알아라. 벼락같은 시아버지 선언에 다들 말문이 막혔습니다. 쉽사리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던 차에 남편이 제 부친께 물었어요.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신 건데요? 네,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이 사람이랑 갈라서라뇨. 그건 네 처가 더 잘 알겠지. 그러고는 당신 휴대폰을 소파에 집어던지셨습니다. 후다닥 그걸 잡아든 둘째 동서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제가 받아보면서도 설마 했는데 아무래도 자기들 셋이 있는 단톡방에 올린다는 걸 착각해서 저까지 있는 단톡방에 올린 게 맞았던 모양입니다. 저 없는 데서 시어머니께 더한 말을 하며 낄낄거릴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인간 이하의 행실을 하며 지냈다니 일부러 저것들과 가깝게 지내보겠다고 노력한 시간이 아까워 미칠 지경이었어요. 이 일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단박에 알아챈 둘째 동서가 제게 뻔뻔하게도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끼리 오간 얘기를 가지고 이걸 쏠랑 아버님께 일러바쳐요? 사람이 치사스러운 것도 정도가 있지. 그이 닥치지 못해? 내 둘째, 네가 일찌감치 글러먹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인간이 바닥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렇게 네 시애미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어. 온 가족이 저 사람 병 걸려서 알아 누운 걸 보고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데 거기다다 대고 사람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 이 금수만도 못한 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둘째 동서에게 쏟아내는 시아버지를 보며 둘째 도련님이 둘째 동서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을 탁 빼앗았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둘째 도련님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이게 뭐야? 지금 우리 엄마한테 이따위 말을 해놓고 그래놓고도 형수님이랑 내 아버지한테 대들고 있어? 이 정신 나간 여자가. 그러더니 분노를 참지 못한 둘째 도련님이 둘째 동서 뺨을 철썩 내리쳤습니다. 불시에 뺨을 얻어맞은 둘째 동서가 바닥에 널브러지고 그걸 보는 셋째, 넷째 동서들이 경악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희 새 인간들이 네 어머니 은근히 무시하고 따돌릴 때 그때 버릇을 제대로 잡았어야 했어. 나 니들 같은 것들을 내 며느리로 절대 인정 못한다. 내 마누라 잘못됐다는 소식에 쌍수 들어 반기는 그런 개 돼지만도 못한 것들을 어떻게 자식이라고 끌어안고 살 수가 있겠어? 너희 새 놈도 똑똑히 들어라. 나는 저런 것들한테 내 유산 단 한 푼도 가는 꼴 못 본다. 저것들이랑 살 맞대고 정같이 살아야겠으며 나랑 네 어미랑은 완전히 영 끊는 줄 알아라. 아버님 잘못했어요. 저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진짜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아버님. 저희는 그냥 형님 하시는 말씀에 맞장구 친 거예요. 손이동서가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것들이 미쳤나. 지들이 더 신나서 나불댈 땐 언제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어. 아니, 솔직히 형님이 처음부터 안 그랬으면 어떻게 이런 일까지 생기냐고요. 형님 때문에 이게 다 무슨 꼴이에요. 야, 너 말 다 했어? 야, 너 이거 안 나? 이혼에 유산 문제까지 폭풍처럼 몰아닥치는 후폭풍에 동서 셋도 어지간히 정신이 나간 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남 탓을 해가며 싸우다 못해 셋이 엉겨 머리끄댕이를 쥐어잡고 흔들어 제끼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금 이 자리에 시어머니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 마누라 추한 꼴을 더는 못 보겠는지 셋째 도련님과 넷째 도련님도 고함을 치기 시작했어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 뭘 잘했다고 지금 아버지 앞에서 이 추태를 부리고 있어? 당신 당장 나와. 감히 이따위 짓거리를 벌여놓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 당장 못 나와? 그러게 각자가 각자의 처지를 끌고 나가고 시댁에는 여전히 분기탱천하신 시아버지와 저희 네에만 남았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난 뒤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그만 시아버지께서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아버지, 아버님 괜찮으세요? 내가 자식 농사를 아주 허투루 지었구나. 어떻게 저런 악기들이 집안에 셋이나 들어올 수가 있어. 당신 가슴을 치시며 참았던 울음을 쏟아내시는 시아버지셨어요. 무뚝뚝한 분이시긴 했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만큼은 의심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췌장암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다는 것만 해도 버티기 어려우실 텐데 이런 폐륜이라뇨. 그렇게 남편과 셋이서 얼싸안고 그동안 힘들었던 감정까지 겹쳐서 온몸에 물이 마르도록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둘째 도련님은 둘째 동서와 이혼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 엄마 죽을 병 걸렸다고 쾌재를 부르는 여자하고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저라도 못하겠어요. 소름 끼쳐서 단 하루라도 그 얼굴 보면서 살 수 있겠어요? 밖에 새어나갔다가는 그저 소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장을 당하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둘 사이에 아이가 있어 그런지 어떻게 말을 맞췄는진 몰라도 조용히 이혼하는 대신 시조카들 양육권이며 위자료 재산 분할까지 모두 둘째 도련님 원하는 대로 맞춰주었다고 합니다. 셋째와 넷째 도련님은 그 이후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셋째 도련님과 넷째 도련님의 충격도 적지 않으니 조만간 그 둘도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나 이 충격적인 일이 시어머니 병세를 악화하게 할까봐 저희끼리 쉬쉬했는데 그분도 눈치가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집에 무언가 일이 생겼다는 걸 모르실 수 없으셨겠죠. 차마 있는 그대로는 참담해서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지는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 정리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하신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 결국 그렇게 됐구나. 그 짧은 말이 전부였으나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들어있는지 모를 수 없었어요. 그런 만큼 그분 곁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 저나 남편이나 시아버지 모두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 옆을 지켰습니다.
그런 저희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시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용감하게 암과 싸우고 계십니다. 하루는 좀 나빴다가 다음 날에는 조금 괜찮아지시기도 하며 이젠 이런 생활도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저 하루라도 더 저희 곁에 오래 머물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그때 제가 한 행동이 옳았던 것 같으신가요? 저는 그날 그 대화 내용을 시아버지께 보여드린 걸 후회하지 않아요. 하루를 살아도 정말 가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건 시부모님 역시 다를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언감생심 사연의 주인공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전에 나섰습니다. 모쪼록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남편의 나이 30, 그리고 제 나이 20에 처음 만났었네요. 우연히 접점이 생겨서 알게 되었던 남편은 액면값만 보자면 나이보다 좀 어려 보였어요. 26이나 혹은 7? 정말 많으면 8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무려 30이라는 겁니다. 20살짜리 입장에서는 30살 나이의 무게감이 확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큰일이다. 나는 이미 저 오빠가 마음에 드는데 태어나서 이런 감정을 느껴보는 건 처음인데 이걸 어쩐담? 내가 20살이라고 하면 왠지 저 오빠는 나를 안 만나줄 것 같아. 저는 남편에게 제 나이를 23이라고 소개한 뒤 적극적으로 제 감정을 표현했었죠. 남편은 그 당시 저를 향해 너무 어린데 라고 하면서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은 저와 따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어요. 당연히 그 거짓말이 영원할 수는 없었기에 10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나중에 들통나고 말았지만 이미 그때는 저희가 깊어진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괘씸하다고 하면서 이별 통보까지 준비했었지만 그게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이미 나는 추억들이 많은 것을요. 남편이 저를 용서하고 받아줌과 동시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우리 인연은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서로 콩깍지가 단단히 씌운 것이었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단숨에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허락이라고 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애매하게 생각되지만요.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네가? 지금? 그래. 너 알아서 해라. 너 좋을 대로 해. 우리는 돈 없으니까 어떻게든 너 혼자 해결하면 될 일이야. 친정엄마는 손을 내저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으로 섭섭했죠. 제 친정 오빠한테 여자가 생겼을 때는 절대 이런 반응이 아니셨는데 여자는 출가 외인이니까 결혼도 알아서 하고 결혼 생활도 당연히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저는 아무런 친정의 도움도 못 받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이남 일녀 3남매 중에서 막내인데요. 약간은 늦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둘 다 결혼들을 해서 이미 가정을 꾸린 상태였죠. 남편이 30이 되도록 결혼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것은 그게 다 자기 형과 누나를 대신해서 부모님을 챙기느라 그랬습니다. 집안의 막내 아들이건만 마치 맞이가 주로 도맡을 것 같은 일들을 남편은 하면서 살아왔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원체 건강이 안 좋아지신 지 꽤 되신 상태였고 다른 일들의 간병까지 맡아 하셔서 그런가 시어머니께서도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고 계셨어요. 그러니 남편이 시부모님을 챙기는 것에 극진하였던 것이죠. 아주버님하고 시누이는 제 남편보다 나이들도 훨씬 많으면서 대체 뭘 하고 있었냐고요? 제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나는 워낙 옛날에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동생에게 물려주고 온전히 내 가정에만 충실한 가장이 되는 게 맞다고 본다. 애들 엄마도 자기네 시댁에 얽매여 사는 며느리 하기 싫다 그러니 어쩔 수가 없지. 상근이 너는 임마 막내랍시고 사랑 듬뿍 받고 컸으면 그 보답을 부모님께 해야지 않겠냐? 나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부모님께 사랑은커녕 관심도 잘 못 받고 컸어. 너는 운이 좋은 거야. 상근이는 막내라서 좋을 때 태어났고 좋게 자랐지. 그러니 상근이가 아버지 엄마 모시고 사는 게 맞지 않겠어? 결혼도 두 분을 잘 모실 여자하고만 해야 할 거야. 두 사람 다 혀가 길었는데 요약을 하자면 자기들은 부모 봉양하기 싫으니까 막내 네가 혼자 희생해서 잘 해보라는 것이었죠. 남편이 막내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을 받고 자랐다던가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누이에 비해서 성격이 유순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할 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다르긴 했네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자연스레 제가 시부모님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삼시세끼 끼니도 약도 병원 가는 것도 어디 모시고 외출하는 것도 전부 다 제가 전적으로 챙겨드렸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마워했죠. 서로만 바라보고 한 결혼이었기에 저희에게는 어떤 불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에게 몹시 겸연쩍어 하시면서 어색해하시고 한편으로는 미안해하시고 그랬던 분들이 시부모님이셨는데 점차 바뀌어 가셨습니다. 점차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나니까 제가 가식이 아니라는 게 보이셨나 봐요. 마음을 편히 놓으시는 게 그 변화가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왔을까? 내가 우리 상근이를 낳을 적에 진통도 얼마 겪지 않고 순풍 출산을 해서 막내가 효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런 복덩이를 우리 집안에 데려오게 하려고 내가 그때 쉽게 출산을 했었던 거야. 이 날을 위해서였던 거지. 어머님, 저 태어나서 그런 엄청난 칭찬은 처음 받아봐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제 친정 부모님께 너 태어날 때 고생을 죽도록 했었는데 그 고생을 한 보람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를 종종 들어온 자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그 말씀이 참 눈물겨웠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오래도록 몸이 편찮으셨던지라 성격이 살짝 괴팍하셨던 시아버지께서도 점차 표정이 밝아지셨고 저를 대하실 때 태도가 무척 활기차셨죠. 말씀으로 다 표현해주지 않으셔도 그게 다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저의 결혼이 그리고 결혼 생활이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나이 어린 것 하나로 무기를 삼을 거라면 더 나은 집안에 시집가는 방법도 있는데 바보짓 하는 거라는 소리도 들어봤어요. 자기 발로 고생길에 들어가다니 역시 못 배워서 멍청하다는 소리는 사촌 언니에게서 면전에서 들어봤고요. 하지만 그들은 다 틀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자주 흘러나오는 제 일상이 그걸 뒷받침해 주었죠. 첫째 아이로 딸을 낳았는데 시부모님께서는 단 한 번도 손자 타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녀가 너무 귀엽고 어여쁘다며 어쩔 줄 몰라 하셨죠. 출산하고 나서 제가 한동안 몸이 또 안 좋았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면 시아버지께서 아기를 품에 안고 봐주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며 저를 챙겨주셨어요. 눈물나게 감사하더라고요. 제 친정 부모님보다도 저를 살펴봐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두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처럼 시부모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비슷하게 하신 모양이었죠.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덕분에 내가 활기를 찾고 산다. 딸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건 도통 살갑지 못했고 며느리라고 기껏 들인 건 자기 이속만 챙기느라 자기 시댁을 등지고 살았는데 너로 인해서 마치 살가운 딸 자식을 둔 느낌이며 효심 깊은 며느리를 잘 들인 기분을 다 맛보고 있지 뭐냐. 우리 상근이가 색시 고르는 눈이 참 옳았다. 100번 옳았어. 저는 어디에서인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문구를 보았는데 그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점차 표정이 밝아지시는 게 보이는 데다 저에게 가감없는 칭찬을 해주시니까 저도 자꾸만 더 잘하고 싶어졌어요. 뭐든 잘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고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 보고 싶어졌고 어디 가서 시부모님께 자랑할 만한 며느리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남들은 대체로 결혼하고 나면 시댁 지옥이 열린다고 그러던데 저에게는 해당이 되기는커녕 반대였고 제 인생의 문이 결혼 덕분에 처음으로 열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반찬 배우는 것을 자청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요리들이 아주 간단해 보여도 결과물이 하나같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요리 시작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완성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왜 완성된 요리는 전혀 처음 과정과 딴판이지? 그 재료들이 왜 이렇게 변신을 했을까? 후딱후딱 해치우셨는데 그게 이렇게 엄청난 요리들로 결과가 나온다고? 한번 인지를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가장 대단했던 점은 시어머니 당신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을 비롯한 그 누구도 그 요리 솜씨를 엄청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너무나도 그런 것에 물들여지고 익숙해진 나머지 별 생각이 안 들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시어머니께서는
이건 정말 별거 아닌데 라고 하시며 매번 제가 궁금해하는 요리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생색을 내신 적이 없었네요. 남편보다 한참 어려서 부족한 아내라는 소리 어디 가서 듣기 싫었고 그런 눈초리를 원하지 않았어요. 뭐든 똑부러지게 해내면서 살림을 싹 다 배워나갔습니다. 저는 둘째를 늦게 낳은 편이었어요. 첫째하고 둘이 8살 터울이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 딸이 산부인과에서 같이 있어줬네요. 행복한 손자의 탄생까지 보시고 나서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원체 건강이 안 좋으셨던 양반께서 이만하면 많이 버티셨지. 이때까지 버티신 것도 용하고 기적인 셈이지. 호상이네. 호상을 위하여 건배! 장례식장에 밤이 깊었을 때 술에 취한 아주버님께서 그렇게 떠드셨고 근처에 있던 시누이가 맞는 말이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호상이라는 단어가 거슬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남의 죽음에도 그런 말은 선뜻 쉽게 안 나갈 것만 같은데 어떻게 부친상에 대고 호상을 운운한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저는 화딱지가 나서 피곤도 잊어버릴 정도였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저를 향해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괜히 나서서 분란 만들지 말란 거였죠. 친동생이 참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나서겠나요? 서열도 최하위인 것을요. 그래서 속상한 한숨을 쉬며 바람이나 쐬러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 문 뒤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잠깐 눈 붙이러 가신 거 아니셨어요? 언제부터 거기에 계셨어요? 몹쓸 자식놈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냐고 묻는 거라면 그래, 들었단다. 아주버님이 술에 취하셔서 그래요. 아까 보니까 좀 많이 드시더라고요. 결코 본심은 아니실 테니까 어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너는 둘째 낳고 이제 막 몸 풀었으면서 그 몸으로 너무 이렇게 무리하는 거 아니다. 얼른 집에 들어가. 시어머니께서는 일전에 제가 본 적 없었던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안으로 안 들어오시고 바깥쪽으로 가셨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남편을 불러다가 장례식장 밖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석에 있는 벤치 자리에 시어머니께서 앉아 계셨는데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도 들릴 만큼 아주 깊고 큰 한숨을 내쉬셨어요. 저와 남편이 난처한 시선을 교환했죠. 선뜻 시어머니께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은 잠시 후 소매로 당신의 눈가를 훔치시며 눈물을 찍어내신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속상함이었어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속상함으로 흘리시는 눈물이었죠. 너무 마음이 아팠고 한동안 정말 많은 상념을 안고 지냈습니다. 발인 날 정작 시어머니께서는 꿋꿋하게 구셨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막 울어버렸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울음이 튀어나갔습니다. 아버님, 손녀 사랑이 지극하셨잖아요. 분명 손자도 예뻐해 주실 분인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하나요? 앞으로 저는 둘째를 키우면서 만약 아버님이 지금 계셨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만 내도록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손녀, 손자 잘 키우겠습니다. 아버님 아들, 제 남편도 제가 잘 대하며 사이좋게 살게요. 부디 편히 가세요. 정신없이 울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죠. 출산 직후 시아버지의 임종도 지켰던 저였는데 그랬을 때는 별로 울지도 않았으면서 이상하게 이게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미친 듯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울음이 먹고 나니까 약간은 민망했어요. 아무도 저처럼 꺼이꺼이 울지 않는데 저만 난리친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튿날 시어머니께서 왠지 모르게 후련한 얼굴을 하시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긴밤 내 꿈에 저승길 잘 가고 있다고 기특한 막내 며느리 덕분에 하나도 외롭지 않다고 네 시아비가 나와서 그렇게 말해주더라. 그게 정말이에요, 어머님? 정말로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당연히 정말이고 말고 같이 저승길 가는 이들한테 네 자랑을 하는 중이라 그랬어. 그 이들은 이승에서 별로 울어주는 사람들이 몇 없었는데 자기는 막내 며느리가 구슬프게 울어줘서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갔다네. 진희 여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갑자기 생기가 얼핏 도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감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의 손을 맞잡아 드렸고 그렇게 끈끈한 고부 관계가 정식으로 시작되었지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정말 엄마 같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며느리가 정말 딸처럼 될 수 있겠어요. 그게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저는 살면서 주변을 보며 깨달았는데 저와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대단한 예외였던 듯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는 사춘기에 접어든 딸을 상대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졌을 것이고 장난기 많은 아들을 둔 채 직장 생활에 도전해볼 엄두조차 못 냈을 겁니다. 결코 대단하거나 큰일은 아니었고 아주 작은 직장을 구해서 꼭 그만큼 약소한 월급을 받으며 저는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아, 참고로 아주버님네와 시누이네 말인데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조금은 망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라든지 시아버지 제사라든지 시어머니 생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본인들의 다른 일정들보다 후순위로 두며 살아갔어요. 때마다 되는 핑계로 다채로웠지요. 저희 부부의 심정도 씁쓸했지만 감히 그 심정 시어머니에게 비할까 싶어서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더니 아주버님네 애들하고 시누이네 애들이 전부 자기 할머니를 공경할 줄 모르고 어쩌다가 만나도 애들의 태도가 죄다 시큰둥했어요.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래 사는 중이었으나 아주버님네와 시누이네는 저희 집에 그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어쩌다가 다 같이 식당이라도 가는 날이면 계산을 미뤘습니다. 싫은 소리 하는 걸 절대로 못하는 남편이 나서서 조용히 결제를 했지요. 제가 참았던 건 시어머니께 괜히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었네요. 시어머니께서 원래 건강에 좋으셨던 분이 아니고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시는데 장남 장녀라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날이 갈수록 불효자식들이 되어가는 것에 속이 갑갑하기까지 했네요. 제가 친정 식구들을 어느 정도 항상 챙기며 제가 딱히 받은 것이 없을지라도 제 형편이 되는 한 베풀고자 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주버님과 시누이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자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친정 부모님, 비록 저에게 모진 말씀 많이 주셨고 저를 냉대하신 적 많았으나 그렇다고 저를 낳고 키워주신 분들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저를 남편은 묵묵히 따라와 주었는데 애들이 좀 불만을 품었어요. 아, 엄마, 왜 할아버지 병원비를 왜 우리가 내는 건데? 왜 삼촌은 뭐하고? 그 집은 여태까지 받아먹은 것도 많으면서 왜 한 번을 토해내지를 않아? 그리고 솔직히 왜 할머니가 엄마한테 뭐 어떻게 했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불러서 일이나 시키고 하소연이나 하고 용돈이나 바라고 죄다 그런 것들 뿐이었는데 왜 효도를 엄마가 나서서 해? 누나 말이 맞아. 엄마는 바보 같아. 우리 반에서 제일 쫄대구인 영훈이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바로 엄마야. 아유, 요것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나셔주셨어요. 조용히 등장하시더니 애들한테 꿀밤 한 대씩 따끔하게 먹이셨습니다. 아픈 머리를 문지르면서도 애들은 자기 할머니한테는 못 따졌어요. 집안의 최고 어른이셨고 자기들을 아기 때부터 보살펴준 분이신 걸 너무나도 잘 알았으니까요. 어머님, 오늘도 감사해요. 덕분에 애들 시끄러운 거 잠재웠네요. 한편으로는 애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요. 저희 애들 눈에는 제가 답답하고 아주 호구 같은 엄마로 보이겠죠? 너는 잘하고 있는 거야. 아직 애들이 어려서 그런 것일 뿐. 다 커서 어른이 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괜히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잖니? 나는 네가 친정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려고 드는 게 좋게 보이는구나. 하여간 제 마음 알아주시는 분은 시어머니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든든히 받쳐주셨기에 제가 친정집에 가서 별 대접 못 받고 와도 늘 마음 상하는 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때 며칠간 왠지 말수도 적어지신 듯하였고 수진 깊은 얼굴로 밖을 한참 내다보시고는 하셔서 무슨 고민거리라도 새롭게 생기셨나 그 정도로만 여겼었는데 갑자기 저희 부부에게 따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애들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다 없을 때 따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그러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리둥절한 채로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식 셋 낳고 살았고 손자 손녀도 다 봤지만 이 나이 먹고도 인생이란 뭘까? 요새 내가 그 생각이 많이 드네. 너희가 세상 떠난 우리 영감에게 그리고 나에게 가장 잘한 자식이자 며느리인 것 인정한다. 무조건 인정해. 나는 이 자리에서 얼마가 넘는 재산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뜻을 밝혀두려고 하는데 너희가 특별히 잘했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너무 복잡해. 자식들에게 다 고루 줄 수밖에 없어. 이런 나를 너희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고심을 얼마나 하셨으면 말씀을 느릿하게 하시는 동안에도 눈빛에서 고심의 흔적이 엿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서 남편이 몹시 당황한 눈치이길래 제가 몰래 남편의 손을 잡은 뒤 얼른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저희는 더 받고 말고 의견을 드릴 것도 없어요. 그저 귀중한 재산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혹시 서운해할까봐 걱정했는데 아니라니까 다행이구나. 우리 상근이 생각은 어떠니? 너도 똑같이 생각해?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남편은 한숨부터 내쉬었는데요. 이내 자기 손을 힘있게 잡아오는 제 손길을 느끼더니 저를 쳐다봤고 그러고 나서는 표정을 풀고 빙그레 웃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애들 엄마가 하자는 대로 다 따르고 살기로 결심한 지 오래라서요. 애들 엄마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 생각도 그런 겁니다. 남편의 말에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께 진심을 다해 말씀을 드렸죠. 얼마 안 되는 재산이라도 시부모님 두 분이 일구셨던 것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가만히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다음 달에 재산 정리에 들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쥐고 계시는 재산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랐으나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겠거니 이런 짐작 정도는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왕래가 뜸해진 지 오래인 아주버님과 시누이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었죠. 재산 정리를 하겠다는 시어머니의 선언에 평소에는 늘 바쁘다고 하던 아주버님네와 시누이네가 단숨에 총집합했어요. 시간 맞춰서 아주 제깍제깍 오더라고요. 새 집에 골고루 재산이 나눠갔는데 최종적으로 전달된 금액이 대략 2,500만 원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서 다행이네요. 내가 장남이니까 사실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요구하고 싶지만 양심적으로 제가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산 적은 없으니까 이걸로 만족할게요. 지금 오빠 말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상근이하고 올케 혹시 두 사람 아직 엄마 모시고 산다고 해서 돈 더 받고 싶다고 그럴 생각은 아니지? 둘이 자원해서 엄마 모시고 사는 거니까 괜히 돈 더 받아낼 생각은 하지 말아줘. 두 사람의 좋은 뜻이 나쁘게 비춰질까봐 내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장남과 장녀의 멋진 발언이었습니다. 그것까지 듣고 나니까 자기 형 누나에게 남아있던 정이 떨어진 모양인지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안 들리시는 척하면서 딴청을 피우고 계셨죠. 저는 왠지 앞으로는 더욱 아주버님네와 시누이네를 못 보고 살 것 같아서 괜히 나쁘게 마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기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재산 정리는 그렇게 다 이뤄졌고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반전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에게 숨겨진 다른 재산을 밝혀오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제가 둘째 아들을 임신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시부모님께서는 자식들 몰래 따로 일구어 오신 재산에 대한 상의를 미리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재산을 저희 부부에게 시어머니께서 지금 주시기로 하신 거였어요. 이건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님. 설마 두 분께서 그런 돈을 가지고 계셨다니요? 아버님께서 그 옛날에 작게 사주셨던 땅, 그게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그걸 판 돈이 따로 있으셨다니. 당황한 제 옆에서 남편은 거의 넋이 나가 있었지요. 그러더니 어떻게 저축을 해야 더 안전할까 그 얘기를 이튿날 저에게 해오더군요. 하지만 저는 간밤에 다른 생각을 마친 참이었습니다. 굳이 시어머니께서 아직 당신의 힘으로 외출도 다 하시고 정신도 온전하신데 저희 부부에게 그 돈을 주셨다는 것은 그저 안전하게 저축이나 하는 것을 기대하셨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 돈은 땅을 팔아서 생긴 돈이라고 하신 것에 저는 힌트를 얻었고 대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지역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이게 돈을 부르지 못해도 상관없어. 나중에 이 다음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애들도 다 커서 시집장가 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좋지. 남편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따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재미있는 일이에요. 남편이 저보다 한참 연상이었건만 단 한순간도 저에게 권위를 내세운 적 없었고 오히려 제 말을 잘 따라주었죠. 어쩌면 과거에 이 남자의 이런 면모를 기적처럼 알아보고 나이를 속여가면서까지 들이댔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사들인 아파트는 엄청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 동네가 엄청나게 개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집값이 확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옳았어.
이제 그 아파트는 한동안 값이 내릴 일이 없을 것 같다던데 더 가지고만 있어도 우리는 계속 더 부자가 되는 셈이야. 그건 그렇지만 내 생각은 달라.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인프라가 잔뜩 조성되어 있어서 인기가 치솟았다고 하는데 투자 목적 말고도 순수하게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은 모양이더라고. 나는 그냥 이쯤에서 그 아파트를 팔면 어쩔까 싶어. 정말로 그곳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말이지. 남편의 눈이 미친 거야? 라고 외치고 있었으나 입으로는 차마 저에게 그 말을 못하더니 한숨이나 기껏 작게 내쉬더라고요. 남편에게는 미안했지만 저는 왠지 그 아파트를 계속 들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희한하게 기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내놨는데 한창 뛰었던 시세보다 결코 더 비싸지 않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놨어요. 그랬더니 금세 문의가 빗발쳤죠. 저는 애들만 넷을 둔 부부에게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자 그 부부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니 저희를 향해 뭘 해도 잘 되실 거다. 집 말고 건물 하나 사시라는 말을 남겨줬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했었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건물 살 돈이 어디 있어?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어라? 건물 살 돈이 아주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 아파트를 팔아서 어쨌든 좋은 이득을 봤으니까요. 저는 진지하게 그 순간부터 제 목표를 건물주로 잡았습니다. 돈 관리도 철저히 하기 시작했고 부동산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딱 2년 뒤에 정말로 저희 부부는 어느 건물을 사들여서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어떤 건물이었는가 하면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한 보람까지는 없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작은 상가 건물이었는데 위치가 허허 벌판이나 다름없는 길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건물이 아주 고즈넉한 것이 욕심 없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수익 그런 욕심은 안 났고 이상하게 딱 그 자리에 갔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웬 문의가 들어왔어요. 건물 파실 생각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사장님께 대체 왜 이 건물을 원하시냐고 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 하시는 소리가 반드시 그 자리에 식당을 크게 차리고 싶다는 거예요. 금액은 상관없고 식당이 가업이기 때문에 꼭 원하는 자리로 이전을 해서 운영하는 게 가족들의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좋은 문의를 받게 되다니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닌 운명 같아서 팔고자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또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그 건물을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제 머릿속에는 전구가 팍 켜졌죠. 식당이라고? 그러고 보니까 어머님께 배운 대로만 해도 식당 자리면 대박 날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잊고 살았구나. 어느새 그 시절보다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시어머니의 모습이 문득 제 눈에 들어왔고 가슴이 찡해졌네요. 그래서 더욱 남편을 설득해서 무리해서라도 목 좋은 곳에 건물을 새로 사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건물은 남편과 깊은 상의 끝에 제 것으로 하였죠. 제 단독명이요. 목 좋은 건물의 주인이 된 대가로 재산이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그 건물을 직접 보시더니 만족스레 끄덕이셨어요. 잘했다. 잘 결정했어. 모름지기 크게 놀아야 크게 되는 법이야. 작은 곳에서 만년 헤엄쳐봤자 송사리밖에 더 돼? 그제서야 제가 안심하고 뿌듯해했지요. 얼마 뒤 시어머니께서는 기관지에 생긴 염증으로 입원을 하셨다가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임종을 지키러 모두가 모일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시어머니 곁에 상주에 있던 저, 그리고 연락을 받은 뒤 한 걸음에 달려온 남편, 할머니 바라기인 저희 애들, 이렇게 저희 식구는 단숨에 모였지만 다른 두 집은 느렸다는 게 살짝 아쉬웠지만요. 그나마 시누이네는 너무 늦지 않았는데 아주버님네가 늦장을 부렸습니다. 그 자리에 시어머니의 옛 고향 친구 두 분께서도 자리하고 계셨는데 단박에 아주버님을 호통치셨지요.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는 놀랍게도 삐치셨어요. 요 며칠 계속 상태가 안 좋으셨고 저는 어차피 이미 할 얘기 들을 얘기 다 끝냈는데 왜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이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투덜투덜 거리시는 모습에 놀랐는데 옆에서 시누이가 하긴 돈도 이미 예전에 다 받았고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시아버지의 제사를 꼬박꼬박 챙기며 솔선수범한 건 저희 집뿐이었기에 이제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저 두 집은 더욱 방만하게 굴면서 제사의 지읒자도 안 쳐다볼 게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남편을 보시고 그 다음 저를 눈치타신 다음 옅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 모습이 마치 내가 옳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숨을 거두시기 전 가까이 다가간 저에게 아주 작게 속삭이셨어요. 저는 거의 입모양으로만 알아들은 말씀이었죠. 내가 지켜줄게. 우리 영감하고 둘이 저승에서 너희를 꼭 지켜줄게. 그리고 바로 몇 분 뒤에 영원한 안식을 찾아 떠나셨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그 내용을 전해드는 남편도 가슴을 치며 울었지요. 시어머니의 옛 고향 친구 두 분은 숨겨져 있던 재산의 비밀을 알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슬쩍 다가오시더니 앞으로 좋게 잘 되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남편 보고 건강관리 잘하라고도 조언을 주시더군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께서 간이 안 좋으셨는데 그게 집안 유전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해주신 거였어요. 실제로 아주버님도 간 쪽이 안 좋았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며 지체 말고 연락 달라고 말씀 주시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는 제 친정 식구들도 얼굴들을 비췄는데요. 그때 친정엄마가 많은 걸 깨달으신 듯 했어요. 왜냐하면 조문객들이 아주버님네와 시누이네를 남몰래 욕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들으셨거든요. 친정엄마는 생각에 잠기신 듯 보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친정에는 제가 부동산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걸 안 밝혔어요. 고민이 많았는데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애들 의견까지 다 들어본 결과 친정에는 우선 굳이 안 밝히는 게 낫겠다고 입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를 보내드린 이후 며칠이 지났을 때 갑자기 친정엄마가 점심이나 먹자고 연락을 주셨어요. 밥 한 끼 저에게 사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얼떨떨해서 자리에 나가고 나서야 깨달은 점인데 친정엄마가 저를 이렇게 따로 챙겨주신 게 태어나서 그때가 처음이었더라고요. 메뉴는 친정엄마가 정하셨는데 돈가스였어요. 일본식 돈가스 말고 소스가 흥건한 우리나라 돈가스요. 저는 평소에 그런 걸 잘 안 먹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내가 네 오빠한테는 옛날에 이런 거 몇 번 사줬었어. 가난했지만 그래도 장남할 때는 사줘야 할 것 같아서. 맛있는 돈가스를 앞에 두고도 잘 못 드시던 친정엄마가 한숨과 함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가만히 친정엄마의 접시를 제 앞으로 끌어와서 돈가스를 다 잘라드렸습니다. 먹기 좋게 다 잘라서 다시 친정엄마의 앞으로 밀어주었는데 친정엄마가 어느새 울고 계셨어요. 네 아버지 건강이 요새 좋지 않아. 나도 많이 늙었다는 생각도 들더라. 이 나이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내가 요새 참 많이 떠올려 봤는데 별로 인생에서 남은 게 없더라고. 그나마 딱 하나 잘 건진 게 있다면 자식 농사 하나, 바로 너 하나, 그것밖에 없더라. 부족하고 많이 모질게 굴었던 엄마여서 너에게 미안하다. 그날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투정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제 앞에서 우시는 것도 그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도 모두 처음이었거든요. 저희 모녀는 그 자리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부동산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밝혔습니다. 신기한 건 친정 부모님이 그거 아시고 나서도 신기해하고 축하를 해주셨을 뿐 돈 달라고 안 하셨다는 점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아주버님 시누이와 자연스레 연락을 끊은 뒤였고 어쩌다 보니 제 친정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며 잘 지내게 되었네요. 몇 달이 지났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노라 하는 대기업 브랜드가 제 건물에 입주하고 싶다고 문의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세상에 안 믿겨서 몇 번이고 그 문의를 확인했을 정도였네요. 단숨에 그 일대의 핵심으로 제 건물이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돈벼락 일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듬해 저는 바로 근처의 작은 상가도 사들였어요. 시어머니의 옛 고향 친구분께서 저에게 흘러가듯 끝내 식당을 안 차릴 거면 너무 아쉬운데 라고 말씀하신 게 유효했습니다. 그 상가의 1층에는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싶어 하시던 참이었어요. 저는 제가 아는 시어머니의 그 손맛, 그것을 재원해내줄 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식당을 운영해줄 새로운 사장님을 직접 찾아 나섰는데 결론적으로 누가 되었는가 하면 제 친정엄마가 되었습니다. 그 연세에 직접 불 앞에서 고생하실 요량은 아니었고 직원들을 전두지휘하는 역할이셨지요. 전문가인 주방장에게 제가 시어머니의 요리법을 알려드렸는데 경력 많으신 분이라서 저도 마냥 쉽게 대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럴 때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았지요. 딸로서 이런 얘기하지는 좀 그렇지만 친정엄마가 결코 인상이 만만하지 않으세요.
묘한 카리스마는 주방장과의 서열을 정확하게 정리시켰죠. 정신없고 보람되게 흘러가는 인생이었는데 단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애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첫째인 제 딸이요. 여자애가 30이 훌쩍 넘도록 시집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으면 되겠냐는 저희 부부의 잔소리에도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결혼은커녕 연애도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았어요. 선 자리라도 확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좀 아팠습니다. 결국은 간 문제였죠. 병원을 꽤 들락날락거렸어요. 저도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몇 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딸은 전혀 결혼할 생각은 안 갖고 있었습니다. 환상을 노릇이었어요. 그런 판국이었으니 제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말을 꺼내왔을 때 얼마나 쌍수들고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어떤 상대인지는 잘 몰랐는데요. 자기 동생의 여자친구를 몇 번 만나본 제 딸의 말에 의하자면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괜찮아서 모두가 탐낼 만한 신부감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여자의 눈으로 보기에 그 정도면 무조건 괜찮은 아가씨일 게 틀림없었어요. 대학 후배 통해서 만난 사이이고 이제 1년 좀 넘게 만났는데 슬슬 결혼 이야기 꺼낼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서로 헤어질 생각 없으면 결혼하자고 화끈하게 의견 맞췄어요. 허락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다 커서 결혼하겠다는 말까지 하게 되었어? 아이고 기특해라. 어떤 아가씨인지 보고 싶으니까 시간 괜찮을 때 인사나 한번 시켜줘. 며칠 뒤에 아들이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요. 불쑥 찾아와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날 친정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식당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모처럼 움직이겠다고 나와서는 식당의 잔 부분들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손님이 없어서 사실상 영업을 쉬는 거나 마찬가지인 오후 3시에 아들이 자기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들어서서 제가 뒤집어졌죠. 주방장이랑 직원 하나랑 재료 다듬다가 얼른 마중을 나갔습니다. 아들, 오늘 온다고 미리 말 좀 하지 그랬어. 아유, 이렇게 곱고 어여쁜 아가씨 앞에서 엄마가 꼭 이렇게 일하다 말고 추리한 모습을 보이게 해야겠니? 아니에요, 어머님. 오빠한테 뭐라 그러실 거 없어요. 제가 얼른 어머님, 아버님 찾아뵙고 싶다고 조른 거예요. 혹시 저 때문에 따로 뭐 준비하고 그러실까 봐. 그러면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냥 편하게 계실 때 오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제가 너무 민폐를 부리는 걸까요? 아이고, 민폐라뇨. 그렇게 생각 말아요. 얼른 여기 편한 데 앉아요. 점심은 먹었어요? 배고프면 메뉴 하나 내올까요? 말만 해요. 다 내놓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점심 먹고 출발했어요. 오빠가 장난스럽게 우리 엄마 식당이라셔 그랬었는데 정말이네요. 저는 식당이 그냥 작은 한식집인 줄로만 알고 안 물어봤었는데 이렇게 번듯하고 좋은 곳일 줄은 몰랐어요. 제잘제잘 떠드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한눈에 느껴졌어요. 유복한 집안에서 어려움 없이 곱게 잘 큰 아가씨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원한 녹차를 내어줄 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도 깜짝 놀랐죠. 얼떨결에 저희 부부는 예비 며느리와 그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가벼운 대화가 오갔어요. 저희 부부는 예비 며느리에 대해서만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왔는지 그런 이야기만 듣고 싶었는데요. 그쪽에서 먼저 집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여태까지 서로 집안 이야기를 안 나눴어요. 그래서 저도 오빠한테 저희 집 이야기를 자세히 밝힌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버지께서는 수입 가구 들어오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께서는 어린 학생부터 성인까지 골고루 다니는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원장님이십니다. 저랑 1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은 대학을 미국으로 갔다가 졸업한 후 국내에 들어와서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 변호사 1명, 초등학교 교사 1명도 있다고 하더군요. 홀린 듯이 멍하게 듣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제 아들은 모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예비 며느리인 아가씨도 같은 곳은 아니고 다른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네요. 똑부러지게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이 영특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그만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양친께서 전문적으로 뭔가 일을 하신다는 게 멋지네요. 나는 그냥 이렇게 식당 일이나 하면서 살아요. 우리 남편도 시간이 나면 이렇게 나와서 어슬렁거리고 아닐 때면 그냥 집 주변이나 돌아다니고 이러고 있네요. 사실 아들이 저희 집 이야기를 이미 다 해놓은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녁까지 먹인 후에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에 그 아가씨는 너무 맛있다, 여기가 잘 될 만하다 이러면서 밝게 웃어주었지요. 딸이 결혼 생각 없다 그래서 한참 속상했는데 드디어 아들이 먼저 결실을 맺는구나 싶었고 기쁜 마음으로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는 한 쌍 좋아 보였어요. 남편하고 둘이서 우리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꿈을 꿀 수 있겠다며 웃었죠. 하지만 웬걸요? 그날 밤 아들하고 통화를 했다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희 집 재산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자기는 아직 여자친구한테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래서야 상황이 잘못 꼬이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옆에서 남편은 오히려 잘 됐다고 하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차분히 다 밝혀도 될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저도 가만히 있었네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나 봐요. 며칠이 흘렀고 그 사이 제 아들과 그 아가씨 사이에서 뭔 대화가 오갔는지, 그리고 그 아가씨가 자기 집에다가 뭔 얘기를 했던 것인지 알 길은 없는데 하여간에 어느 날 식당으로 웬 중년 여자 손님이 혼자 들이닥치더니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행주를 쥔 채로 그분 앞에 가보았죠. 나요, 박유정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네? 아, 그러시다면 예비 사돈이시군요. 저희 이번 주에 애들 통해서 한번 통화하기로 했죠. 저는 아들한테 그렇게 전해들었는데요. 네, 그런데요. 내가 도저히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이 자기가 결혼할 집안이 볼품 없는 걸 보고 속상해서 난리를 치던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당장 헤어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만한 신랑감은 또 만나기 힘들다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고민 끝내주려고 직접 온 거예요. 직접 보고 판단할 겸 해서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일단 앉으시겠어요? 먼 길 오셨을 텐데 판단은 천천히 하시고 우선 목이나 좀 축이세요. 커피 괜찮으세요? 식당에 믹스밖에 없기는 한데. 믹스요? 내가 믹스 땀이나 먹게 생겼어요? 이보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나는 이미 여기에 딱 들어서고 그쪽 얼굴을 딱 본 순간 판단 맞췄습니다. 벌써요? 판단을 그럼 어떻게 내리셨는데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좀 사는 형편이 궁색하시면 눈치라도 빠르셔야죠. 집안끼리 급 자체가 다른데 당연히 파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장 파혼하고 결혼 이야기는 아예 없던 걸로 했으면 하네요. 예비 사돈 되셨던 그분은 눈을 위아래로 흘기면서 조롱하는 말투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짓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처에 있던 직원이 갑자기 행주를 팍 소리나게 테이블 위로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연병하네. 지금 이 식당 매출이 얼마인지는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식당 사장님이 바로 저분 모친이세요. 뭐라고요? 아니 그럼 모친 가게여서 일하시던 중이셨어요? 그뿐이에요? 아예 여기 건물이 저분 거예요. 네? 건물이? 그렇다면 건물주? 아이고 갑자기 말을 적극적으로 더듬으시네. 저기요, 그걸로만 놀라버리시면 곤란해요. 여기뿐만 아니라 바로 저기 대로변에 있는 제일 좋은 건물 있죠? 거기도 저분 거예요. 나 원찬 지방급 좋아하시네. 백날 천날 고고한 척하면서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직원은 혀를 끌끌 차면서 행주를 챙겨 사라졌고 예비 사돈은 저를 보며 입만 뻥긋거리고 있었는데 마치 사실이냐고 묻는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끄덕여 드렸습니다. 그러자 떨리는 손으로 자기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저에게 사과를 얼른 하시라는 듯 그분이 숨을 고르셨을 때였습니다. 어떤 정신나간 년이 감히 내 딸한테 시비를 털었어? 당신이야? 친정엄마가 무서운 얼굴로 성큼 다가오셨어요. 주방으로 달려가 직원이 친정엄마에게 상황을 이른 거였죠. 친정엄마 절대로 만만한 인상이 아니셨거든요. 예비 사돈 되셨던 그분이 외마디 비병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그대로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었는데 비틀거리면서 혼자 일어나시더니 주랭랑을 치셨어요. 이거 일났다 싶었네요. 그런데 한편으론 제 일에 바로 나서준 친정엄마의 반응에 뿌듯했습니다. 아무도 몰래 그 직원한테 가서 보너스를 주겠다고 속삭여 주었네요. 사흘 뒤 아들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부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네요.
여자친구와 그 가족들이 저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출동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말렸다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들은 자기 처가가 될 뻔했던 그 집안 식구들에게 약간 실망을 한 모양이었어요. 도저히 결혼해서 살 자신은 없었기에 그대로 이별 통보를 했다네요. 아들이 알아서 잘 정리했을 거라고 믿으며 그저 수긍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생에 자식들 결혼시키기는 그런 것 같다고 남편과 그저 웃었어요. 그런데 몇 달 뒤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 잘 맞아서 오래 만날 것도 없이 바로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게 웬 떡인가 싶었네요. 사위는 딸보다 2살 연하였고 본가가 먼 지방 시골 동네였는데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순박하고 선했어요. 제 아들도 이에 질세라 장가를 들었는데 그 상대는 바로 시어머니 옛 고향 친구분의 손녀딸이었답니다. 어쩌다 보니 인연이 이렇게 연결되었어요. 얼마나 싹싹하고 똑부러진지 아주 말도 못해요. 제 자식들의 결혼 생활은 이제 막이 올랐으니 가야 할 길은 한참 남았습니다. 저는 그 여정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봐줄 생각이에요. 부디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빌고 있답니다.